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인 오는 3일에 첫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회견으로 직접 소통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 계속되고 있는데요.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3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드린 것처럼 첫 기자회견을 열게 됩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기자회견이 보통 100일 전후 정도였던 것 같은데 한 달 만입니다. 굉장히 좀 빠른 행보인데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으로 어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이기는 하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과정을 걷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사실상 조기 한착을 안정적으로 했다라는 점을 국민께 알리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앞으로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정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 개방성과 투명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국민들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간을 겪으시지 않았습니까? 불법 비상계엄부터 그 뒤에 탄핵 정국,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속에서 국민들께서 많은 불안을 느끼셨고, 이제는 좀 국가가 정상화가 돼가고 있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해왔던 일들과 앞으로 해나갈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우려든 기대든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직접 소통 의지가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드시 좀 짚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국정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국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와 외교 안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민주당이 예결위까지 독점한 상태에서 오히려 추경을 더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것이 소비 쿠폰 형태로 발행되는 것에 대해서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의구심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소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무엇보다 부동산 문제가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28차례 대책을 합한 것보다도 더 강력하다라고 하는 그런 대출 규제가 유예기간조차 없이 시행이 됐거든요. 또한 그런 것들이 자국민들에게만 조금은 페널티를 주고 오히려 외국인들은 6개월 안에 전입을 해야 한다라든지 대출 상한선이라든지 규제를 받지 않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점들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정부가 어떤 식으로 좀 끌고 나갈 것이냐, 이런 답변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지금 관세 데드라인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좀 상견례는 고사하고 좀 제대로 된 로드맵조차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좀 전국의 혼란스러운 상황, 좀 집권하자마자 좀 실정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좀 국민적인 의구심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세와 관련해서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말에 어쩌면은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지, 일단은 성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어떤 것들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세 협상과 이제 미국 측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관련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여러 가지 한미 동맹이라든지 협력적인 관계, 산업이나 아니면 기술 부문에서의 협력 강화, 이런 부분들도 복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세 협상과 관련한 그 타협점을 찾는 부분,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의제들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성사는 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는 게, 일단 지금 미성락 외교안보 국가안보실장께서 이 미 국무부 장관과 이야기를 했을 때 한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 좀 공감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알려지고 있고, 실제로 이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직접 8일쯤에 한국에 방한을 해서 그 자리에서 어떤 구체적인 일정이라든지 의제들이 좀 더 조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중간 과정, 실무 단계에서의 협상, 이런 것들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현재 장관급 인사 17명을 지명하면서 1기 내각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출근길 저희도 인터뷰 함께 봤는데 청문회 출근길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좀 검찰 체제 변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뭐 기대가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고 좀 차분하게 고민을 해보겠다. 그리고 뭐 수사와 기소 분리와 관련된 부분도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좀 총평을 먼저 해보자면 정치인들이 좀 지나치게 많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겠죠. 그래서 뭔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기보다는 좀 정파성을 앞세워서 개혁이라고 좀 포장되는 조금은 좀 급진적인 변화들을 이끌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되는 지점입니다. 정성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고요. 또한 지금 정치인 출신이 많다라고 하면 사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엄밀히 대통령제는 삼권 분립 기치 아래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밀히 구분되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좀 내각제적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출신들이 겸임을 할 수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겸임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과반 가까운 장관직을 전현직 정치인들로 메꾸게 되면 이건 입법부의 견제 기능이 무력화되는 우려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청문회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행정부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을 우려가 있고 또한 다른 여당 정치인들 역시 대통령에게 잘 보여야지만 내각에 입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유인 구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은 과거 민주당 정권이 좀 실패했던 그런 패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들고요. 지금 또 이제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들 또 이제 그 자녀에게 좀 차명으로 집을 산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덕성 부분에서 김민석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과연 강행을 할 것인가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어쨌든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의지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사진도 한 장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 사진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된 사진이 있는데 어쨌든 검찰 개혁을 굉장히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이뤄내겠다라고 입장을 내고 있는데 이러한 사진들도 지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좀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일단 근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 급진적인 변화를 우려를 하셨는데요. 뭐 어느 정도 변화를 할 때는 획기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속도 조절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무엇을 강하게 추진하고 무엇을 속도 조절하면서 추진할지는 지켜보시면 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께서도 이제 밝히신 입장을 보면 검찰 개혁에 대한 굳건한 의지는 있고 동시에 이제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미 사실 이 정성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회 사개특위, 사법개혁특위에서 일을 한 바가 있으셔서 워낙 내용적인 면에서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법조인 출신의 인사이기 때문에 법적인 이해도도 굉장히 높은 분이라서 여러 가지 내용적인 정교함 그리고 어떤 검찰 개혁의 방향성 그리고 대통령의 의중을 잘 헤아리시는 분인 만큼 대통령과의 소통도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또 동시에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정무 감각 역시도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법무부 장관에는 정치인 출신의 그리고 동시에 법조인 출신의 정성호 의원을 이제 기용을 하고 그 외에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의 인사를 기용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검찰 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정교한 톱니바퀴가 완성이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정부 인선이 뭐 문체부와 국토부 정도를 빼고는 이제 후보자 지명이 다 완료가 된 상태인데 보면 전반적으로 어떤 실용적인 인사들, 뭐 기업에 계셨던 분들도 있고 특히 AI와 신산업과 관련해서 민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등용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거고요. 그 외에도 정치인 출신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인인 만큼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여러 가지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고 또 동시에 정무적인 감각과 일에 대한 추진력, 부처에 대한 장악력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갖출 수 있는 인사로 진용을 꾸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또 기재부나 아니면 정책 라인은 또 관료 출신을 등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어떤 정책적인 면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이 행정적인 면에서의 전문성 모두를 고려했던 인사들이 전반적으로 두루 포진해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인사는 굉장히 무리 없이 다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남아있는 자리가
자리가 두 자리가 있지요. 국토부 장관과 문체부 장관. 어떤 부분에 좀 방점을 둔 인선이 될 것 같으신지 지금까지의 인선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검찰개혁 쪽 제가 짧게만 좀 반론을 드리자면 이미 민주당이 수차례 시도를 했었죠.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분리부터 공수처를 신설을 했고요. 검수완박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부 수사권을 경찰에게 이양한 것만으로도 지금 막대한 현장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특히 사기 범죄와 같은 진흥범들을 과연 노하우가 없었던 경찰이 효과적으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현장의 민생 수사도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과거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 더 강력한 개혁 방안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우려심이 굉장히 크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나머지 두 장관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송 홍보 쪽도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방송 3법 등 좀 뜨거운 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정무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지금 부동산 제가 아까 짧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영역입니다. 지금까지는 대출, 즉 금융위 소관적인 업무만 지금 출범이 된 것인데 결과적으로 부동산 공급과 같은 측면에서는 국토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부동산 정책들에 대한 대중의 반응성들을 고려해서 또 정무적으로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글쎄요, 아까 뭐 기업인 이야기도 하셨고요. 어쨌든 좀 특징적인 인선의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데 국토부와 문체부에서는 뭐 어떤 부분에 좀 방점을 둘 것 같으신지요? 그러니까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정무적인 감각과 또 동시에 현장에서의 부작용이 적고 또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키를 쥐어야 되는 인사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전문성 역시도 굉장히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의원이 또다시 등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맹성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이시기도 하지만 또 국토부 차관 뭐 일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해온 전문성이 있고 또 동시에 국토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 의원 출신의 인사가 또다시 등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 외에도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들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뭐 저도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인선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비밀리에 진행이 되고 결국에는 또 의외의 인물이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학자라든지 아니면 관료 출신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가능성을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은 현장을 잘하는 인사를 등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많이 좀 피해를 입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영역이 문화예술 이런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를 복원하고 그리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대되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화예술의 어떤 영혼을 계속 이제 좀 죽이는 작업들이 있었지만 그와 별개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이 문화예술은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 강국으로서의 면모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제대로 뒷받침해줄 때에만 이 창작자들이나 아니면 예술인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현장에서의 애로사항들을 잘 아는 인사를 등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국토부보다 문체부에서 더 깜짝 인사가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배추 퍼포먼스를 하면서 김민석 후보자가 없는 국민청문회를 열었고 민주당에서 이와 관련해서 거짓 선동, 정치쇼다, 법적 조치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역사상 전례가 없는 25년 청문회 역사상 증인 한 명, 그리고 제대로 된 증거 제출도 없는 이런 청문회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틀 동안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의혹들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의혹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은 정책 검증 측면에서는 정부 한 해 예산을 모른다든지 국가 부채 비율을 모른다든지 하는 좀 실력적인 그런 의구심들이 생겨났고요. 또한 이 배추 같은 것도 2억 원을 투자해서 매달 450만 원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현실의 어떤 시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일반인
국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수혜를 누렸다라고 자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청문회를 진행을 했죠. 민주당에서 청문회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국민들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하는 야당의 그런 어떤 검증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한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배추 농사를 직접 짓기도 했던 협회장이 나와서 관련돼서 배추 농사라고 하는 것이 1년에 한 번 재배를 하는 건데 저렇게 매달 수익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왔고요. 또한 이제 김민석 후보자의 과거 탈북자들을 배신자라고 지칭을 했던 그런 좀 잘못된 표현들에 대해서 탈북자 출신 이 또 나와서 비판을 하기도 했었지요. 그래서 더 많은 의구심들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좀 장외 농성을 하고 있는 또 나경원 의원을 찾았어요. 거기서 증거 관련돼서 다 제출을 했다라고 하면서 또 사실 저는 약간 국민들을 기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당 의원들을 좀 무시하는 처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혹 그 자체도 문제지만 이 태도가 더 문제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의 초기 인사가 이렇게 제대로 된 청문회 과정에서의 해명도 없이 야당의 그런 검증 과정을 부정한 상태에서 임명 강행된다면 그것은 이재명 정권이 출범부터 좀 심각한 결함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후보자 자신의 지명 철회 등을 주장하며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찾았는데요. 현장 화면 함께 보고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료 좀 내요, 자료 좀. 우리 당 인사 아니 자료 다 갖다 줬는데 그걸 들어오질 않고. 아니 무슨 초반에는 사실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 후반에는 자료 제출을 놓고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뭐 일단 나경원 의원의 농성 장면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떤 국민의힘의 그 배추 청문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뒷북 청문회죠. 사실 청문회 기간이 이틀 동안 있었는데 그때 뭐 하시다가 이제 와서 후보자도 없는 자리에 배추를 쌓아놓고 청문회를 한단 말입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설득이 될 리가 만무하고요. 저렇게 이미 청문회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 의혹이 남았다, 뭐 추가적으로 뭐 총리를 지명 철회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 펼치는 것이 저는 국민의힘에게도 오히려 발목 잡기의 모습만 더 부각시킬 전략이라서 좀 실책이라고 보고 있고 이외에 나경원 의원의 농성은 뭐 취지가 어떻고 목적이 어떻든지 간에 저는 이것은 당권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전당대회가 이제 곧 있다라고 이제 국민의힘도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전당대회 출마가 예상되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 어떤 정치적인 퍼포먼스로서 어떤 저런 농성을 택했다라는 게 이제 보여지는 장면인데 지금 보면 오히려 뭐 저런 설전보다도 사실은 나경원 의원의 농성 장면이 여러 가지 설화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서 나경원 의원 역시도 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저것을 과연 이제 농성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또 동시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이미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좀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성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보다도 농성장에서 나경원 의원이 뭘 먹고 뭘 틀었고 뭘 읽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인지 뭐 텐트를 쳤니마니 이런 이야기들이 더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농성의 취지나 의미가 굉장히 퇴색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민석 후보자가 저 자리를 방문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사실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자리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모른 척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언론을 통해서 소식을 접할 수도 있지만 가서 악수도 하고 뭐 단식은 하지 마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총리 후보자께서 좀 열린 자세로서 뭐 야당 의원들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에는 좀 충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사실 나경원 의원이 당권용이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뭐 유인이 뭐가 됐건 간에 야당이 좀 야성을 가지고 집권 여당에 대한 견제 비판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기 그 자체를 폄훼할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지금 저희가 여대 야소 국면이지 않습니까?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법령이 허락하는 견제 수단이 많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협치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법사위원장직을 비롯한 원의 핵심 그런 위원장직을 다 독점을 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어떤 집권 여당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외투쟁으로 가기 전에 이 로텐더 홀이라는 이 어떤 국회 상징적인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저렇게 자리를 하고 농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오며 가며 많은 기자들이 이제 열람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한 국민들께서 주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김밥을 먹었다느니 선풍기를 틀었다느니 이걸 하면
하면서 바캉스라고까지 비하를 하는 것은 전혀 공감을 얻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했던 단식을 지적을 했던 게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단식이라는 게 제대로 하면은 일주일도 못 버티는 것이 단식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한 달 가까이 출퇴근 단식을 했었어요. 당시 이제 그런 상황이야말로 재판 회피용이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있었었고 민주당이 그런 과오가 있는 상태에서 나경원 의원의 이런 좀 군소 야당이 여당 비판하는 역할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좀 자가당착의 오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추경 심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결위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는데요. 관련 발언도 모아봤습니다. 듣고 대담 이어가 보죠. 마음대로 일정을 다 정합니다. 우리는 허수아비입니까? 들러리입니까? 명분 없는 정쟁으로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일정, 그러니까 하루 하는 게 어디 있냐, 이틀은 해야 돼야지라고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퇴장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틀 하기로 합의는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추경 뭐 진행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민주당이 너무 졸속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한두 푼도 아니고 30조 원 이상 되는 그런 액수를 추경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 사용처와 효과성에 대해서 더 엄밀한 검증이 필요한 건데 민주당이 예결위원장직까지 독점하고 사실 그 검증 과정 자체를 하루로 축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이 예산을 방만하게 경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당연히 야당으로서 의구심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걸 저희가 보이콧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강구하기 전까지 검증 기간을 이틀로 하는 건 마저 합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거대 여당이 오만하게 지금 국회 운영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 국민의힘이 반대를 한다라고 해도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행 처리한다라고 하면 물리적으로 잠시만요. 막을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 시각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28차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모두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제가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의 뭐랄까 오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그 국민주권이 발현되죠. 그리고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이제 임명 권력이 주어집니다.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되죠.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또는 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그리고 1차적으로는 선출 권력으로부터 국민 주권이 실현되죠.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도 헌법에 그 국가기관 순위가 써져 있거든요. 아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에 존중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혹서기가 또 시작되는데 지금 다행히 지금 장마가 계속 중이죠. 앞으로 지금 강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비 피해가 크게 이렇게 부각되는 데는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다행스럽게. 근데 앞으로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마 대비나 혹서 대비를 좀 철저하게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여름이 돼서 이게 지금 혹서기가 도래하면 어쨌든 또 뭐 쪽방이니 뭐 이런 노인 취약계층들이 또 위기를 겪습니다. 또 각별히 관심 갖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이제 혼란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이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또 초래해 왔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좀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지금 뭐 어쨌든 변환기인데 참 어려운 상황인 거 저도 조금 이해를 합니다. 다들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는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대한민국 5,200만이 살아가는 이 거대 국가 공동체의 중요한 책무를 이행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각각의 개인의 순간순간이 국가의 운명과 또 5,200만 우리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걸 한시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후 의안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 네,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아무리 높은 임명 권력도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 권력의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주택, 부동산 문제 등도 언급을 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관련한 이야기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일단 부동산 관련해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민정 대변인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우리 정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업무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금융위의 대책인데 기재부가 대책을 냈다라는 식으로 또 혼선을 빚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유예 기간조차 없는 대출 규제를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이 정부 정책을 부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던 건데, 이것을 약간의 혼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한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 사실 대통령실의 업무 시스템 혹은 어떤 이 국정을 대하는 태도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논조의 그런 유감 표명이 필요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의원들을 좀 존중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 설마 그 얼마 전 과방위에서 있었던 그런 방통위원장과 최민희 이 위원장의 그런 설전을 겨냥한 것이라면 굉장히 정파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쪽 편을 든 것이기 때문에 균형 잡힌 대통령이라고 하면 차라리 저는 추측컨대 김민석 후보자가 이 야당 이 위원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지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논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자료 제출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진우 의원을 검증 대상으로 세워서 주진우 의원이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여당과 이런 국무위원들을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야당에 대해서 괄시를 하는 그런 발언이었기 때문에 독단적인 그런 표현들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질타를 한 것이다. 아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질타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일단은 뭐 부동산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어떤 여러 가지 현장의 여론들을 잘 이제 접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그 외에도 이제 공무원분들이 이제 변환기에 고생을 하고 계신다라는 취지로 지금 어쨌든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긴 했지만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장관들 중에는 대다수가 전임 정부의 인사들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어떤 국정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격려와 조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초반에 나왔던 국회에 가서 이제 국회의원들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신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최근 과방위에서 보인 극단적인 행태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최민희 위원장과의
설전을 문제를 삼았던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이제 끼어들지 말라라는 이제 설전이 최민희 의원과 오갔던 이유는 이게 뭐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진숙 위원장에게 질의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발언권에 대한 허락을 득하지도 않고 의원의 질의 시간에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이 계속 끼어들었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사건건 여당 의원들이 발언할 때마다 끼어들어서 반박을 하고 정작 묻는 질문에는 동문서답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됐기 때문에 아마 그 과방위에서 보여줬던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적반하장식 태도 그리고 굉장히 오망방자한 태도들이 어떤 국무위원들의 게 있어서 여러 가지 태도 면에서 지적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 본질적으로는 당연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들도 물론 중책이고 높은 직책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이 국회의원들의 권한과 좀 이런 부분들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결국에는 국민으로의 존중과 이어진다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자리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국무회의 연결에 앞서서 예결위 회의 또 나아가서 이제 추경안 처리 과정에 대한 두 분의 전망을 여쭤보고 있었는데요. 말씀 계속 이어가 주실까요? 네, 그래서 일단 이틀로 검증 기간을 늘리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민주당이 목리를 부렸던 것은 조금 여당의 포갑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양보를 한 것은 다행이지만 조금 더 전향적인 모습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추경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재원 확보부터 20조의 적자 국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책임감 있게 쓰여야 될 예산이라는 것이고요. 근데 소비 쿠폰이라는 형태 자체가 과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얼마나 되는 건지 유통업체만 배불리는 것이 아닌가 또 여러 가지 또 우려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126만 명의 장기 연체자들, 7년 이상 연체를 한 사람들에게 심지어 외국인들이 투기를 한 것까지 도박을 한 것까지 갚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90% 원금 감면을 얘기한 게 과연 정부가 빚을 내서 장기 연체자들의 빚을 갚아주는 식의 정책이 방향성이 맞는 건가 이런 검증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뭐 허니문이다 여대 야소다 그런 권력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야당의 이런 조언들을 귀 기울이고 앞으로 국정이 좋은 평가들을 받을 수 있게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말씀 중에 이제 전향적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요. 말씀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근데 일단은 이 예결위 그 추경 심의, 그러니까 정책 질의하는 기간이 좀 하루로밖에 이제 잡히지 않았던 이유는 어쨌든 질의를 하면 이 정부 측 관계자에게 물어보고 답하는 과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보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윤 정부 인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은 저 자리에 나오기 싫어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차관이 대신 참석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장관이 답변할 수 있는 그 범위와 차관이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질의를 뭐 이틀간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냐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이제 민주당 측에선 짚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 외에도 추경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라는 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계속 얘기가 있었지만 뭐 비상계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파로 추경 편성 자체가 굉장히 늦어지게 되면서 추경이 결국에는 속도전이 필요하고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당이 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뭐 여러 상황적인 한계도 있었고 또 동시에 또 추경의 시급성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하루로 정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하루가 더 연장됐고 국민의힘도 이제 현장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저는 과거 이제 대선 때 김문수 후보도 30조의 민생 추경을 약속했던 만큼 추경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목 잡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